정부가 투자 전략을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신데요. 다주택자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아유, 좀 절세 쪽으로 맞추시는 게. 왜 이거부터 시작하세요? 왜 그러냐면 세금이 이제 너무 많아요. 능력이 없다. 네, 능력이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약간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 정도로 하죠. 그래서 전세 자금조차 대출이다. 예, 이러신 분들은 저는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자.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자. 그리고 고점을 안 잡으면 참을 수 있어요. 저라고 주택 매매를 하면서 고점 안 잡아봤겠습니까? 저도 명색이 이코노미스트면서 투자 실패 경험이 많거든요. 부끄럽습니다. 현실이에요. 이게 연령대별로 아니면 내 상황별로 이제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먼저 3040인데 무주택자다.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봐야죠. 3040인데 능력자, 무능력자는 세상에 다 존재하니까 이걸 그냥 나눠서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능력자의 기준이 뭔가요? 전세를 자기 돈으로 살고 있는 거.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서울 전세가 얼마 전에 5억이 넘었대요. 네. 5억의 돈을 자기 돈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중간값이니까. 그러니까 은행 대출 없이. 네, 자기 돈으로 또는 물론 이제 주변 팀의 도움을 받았지만 아무튼 자기 돈이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어떤 안정성이 있는 돈이라면 저는 주택을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겁을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1, 2년은 더 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왜 1, 2년 더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정부가 주택 공급을 이제 늘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유휴부지, 뭐 예를 들어 서울의료원 부지라든가 뭐 이런 데다가 이제 땅을 많이 공급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2023년부터는 3기 신도시도 분양해준다 그러는데 문제는 그때까지 그 사이에 있는 크레바스, 입주 크레바스를 어떻게 할 거냐. 입주 절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이 없어요. 두 번째, 아무리 봐도 앞으로 1, 2년 이상은 제로금리로 갈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렇죠? 앵커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얼마 전에 미 연준이 물가를 평균 물가 목표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올해 물가가 제로잖아요. 그럼 내년 물가가 4%까지 올라도 금리 인상 안 한다는 뜻입니다. 왜? 평균 물가 2%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 4%, 5% 나와도 금리 인상 안 하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초저금리를 펼치는데 한국이 금리 인상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네, 그래서 따라가야죠. 저는 이번에 집을 사면 1, 2년은 오르고 사실은 물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압니다. 근데 아까 내 집이 생긴다라는 거에 장점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고점을 안 잡으면 참을 수 있어요. 저라고 주택 매매를 하면서 고점 안 잡아봤겠습니까? 저도 명색이 이코노미스트면서 투자 실패 경험이 많거든요. 부끄럽습니다.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열심히 저축해서 갚으면 되지라는 게 주거 안정이 주는 기쁨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나보다 더 비싼 값에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도 있는데 뭘 너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마음에 우리가 회귀분식을 좀 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전세 살고 있는 동네에서 그렇잖아요. 전세 살고 있는 동네에서 저기 살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동네는 좋아 보이는데 저희가 목표야 라고 생각되는 곳을 갭 투자를 하는 것도 그 나쁜 선택은 아니다. 요새 전세값이 계속 오르니까. 그리고 어차피 지금 또 자가주거용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전세를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요새 뭐 주거 3법 때문에 전세 못 뺀다 그러지만 본인이 입주하는 경우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또 일시적인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지는 않은 부분도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이제 두 번째. 능력이 없다. 네, 능력이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약간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 정도로 하죠. 그래서 전세 자금조차 대출이다. 예, 이러신 분들은 저는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자.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자. 그리고 다음 사이클을 대비하면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유망 지역들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임장도 가보고 돈도 열심히 모으자. 그리고 그 돈을 모을 때는 달러로 모으자. 이게 핵심이 되겠죠. 투자 전략을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신데요. 다주택자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좀 절세 쪽으로 맞추시는 게. 왜 이거부터 시작하세요? 왜 그러냐면 세금이 이제 너무 많아요. 사실 좋은 정책은 아니에요. 저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불황에 세금을 올리는 건 굉장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 마음에 이런 걸 생각하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정부가
재난지원금 줄게. 줘요. 그러면 우리가 와 이거 다 써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 이거는 내가 어차피 쓸 돈이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이건 저축하고 이것만 써야지 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후자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왜 나올까요? 간단합니다. 올해 재정 적자 난 걸 정부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앞으로 세금을 인상하고 살기가 더 빡빡해질 테니 내년에 낼 세금을 미리 준비해 놔야 되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리카르디안 정리라는 건데 간단하게 말해서 정부의 재정 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다. 어떨 때 증세가 바로 뒤에 따를 거라고 생각되면 누가 돈을 쓰겠냐. 믿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재난지원금을 받아도 기쁘지가 않아요. 이거 어차피 내 세금이잖아. 내년에 세금 인상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버리면 재정 정책의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절대 그 경기 부양을 할 때 있어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릴 때 다음 세금 인상 이야기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게 아예 그 일종의 교리거든요. 경제학의 일종의 원칙입니다. 근데 정부가 이제 부동산 잡겠다는 마음이 너무 급한 나머지 계속 이제 종부세만 해도 9.13 때 이미 나왔는데 2018년 9월 13일 대책에서 종부세가 되게 인상됐는데 최근에는 정부가 이제 법인들까지 다 특히 다주택자들 문제들 뿐만 아니라 취득세까지 요새 건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세금 문제가 심각해져서 이것 때문에 이제 저는 걱정이 두 가지인 게 하나는 법인 물량들 이런 거에서 급매물이 나오는 지역들이 있을 거고요. 지금 이미 역대 최대로 이번에 법인 매물이 나왔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법인들도 사람들이 다 계산을 해보면 어디서 내냐 하면 미래 전망이 밝지 않거나 놔뒀다가는 이게 더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되는 지역들은 나중에 팔고. 그렇죠. 똘똘한 채는 그래도 거의 킵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처분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그냥 이걸 들고 가면서 경제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매물 잠김 현상을 그래서 당장은 매물을 출하시키는데 이게 잘 안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임대로 돌리면서 매물 잠김으로 가버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봤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파리 대책이죠. 죄송합니다. 파리 대책 당시 2017년 8월 2일 날 파리 대책 당시에 임대사업자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이제 그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책을 썼었는데 결국 그게 지나고 생각하니까 8년 준공공 임대라고 불리는 그런 매물들이 다 잠겨버리면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안 나오니까 시장에 오히려 이게 거래가 어려워지는 그 과정에서 결국 사자가 모든 매물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일들이 호가창을 다 잡아먹어버린다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9.13으로 3기 신도시를 발표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일단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이 남아있는데 저는 첫 번째는 똘똘한 한 채 남기고 파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근데 안 팔린다면 일단 이건 뭐 방법이 없고 너무나 세금이 가혹하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버티기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참고로 대부분의 분들은 이럴 때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파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부동산 시장이 저는 싸다는 것만으로 사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질적인 시장이라 그러나요? 차별화의 시장이 펼쳐질 여지들도 좀 있다라는 거죠. 부동산 감독기구가 얼마만큼 영향을 줄까요? 일단 이제 먼 미래의 세금 기반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 간주 임대료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없죠?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과세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임대사업자들이 우리나라는 세금을 그러니까 법인 같은 곳은 잘 내지만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 채 전세를 주고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전세 사입자로부터 돈을 받았으니까 사실상 이거에 관련돼 있는 제로 금리로 대출을 받은 셈이니까 수익이 발생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게 간주 임대료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세금을 그동안 안 냈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됐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죠. 하나는 제도 미비.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얼마 빌렸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면 세금을 물릴 방법이 없었고 두 번째가 안 그래도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대사업자들을 괴롭히면 이게 주택 공급이 너무 부족해져서 이 전세 값이 급등하거나 월세 값이 급등한다라는 그런 걱정들을 해서 사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정부가 이번에
두 번째는 포기를 한 거잖아요. 임대차 3법 아시죠? 그래서 사실상 4년입니다. 전세는 이제 4년이고 네. 또 연장할 때 2년에서 2년 연장할 때 네. 지자체장이 결정한 한도 내에서인데 그 한도를 5%로 박아놨으니까 대부분은 동결 내지는 소폭 인상밖에 없는 그 과정에서 집주인들이 들어가겠습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전세 계약을 새로 좀 체결하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급등하게 된 게 바로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미 정부가 포기를 한 거죠. 임대사업자들의 임대를 활성화시켜 전세값을 저렴하게 공급해주겠다라는 건 이제 이미 지난 이야기가 돼버린 거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거래 데이터는 내년 6월에 이제 신고제가 발효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둘 다가 다 데이터가 그죠. 그 임대가 일종의 공공적인 선이다라고 했던 것들은 이제 끝난 거고. 두 번째 데이터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 이제 곧 세금의 시대가. 그래서 다주택자들한테 이제 임대에 관련된 세금을 이제 정부가 거둘 거라는 건 장기 계획이지만 사실 확정된 걸로 저는 이게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세로 가고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전세 당연히 이런 월세나 전세 공급이 감소하게 물론 이제 매물이 그 사이 아까 이야기했던 법인 매물은 나옵니다만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 즉 전세나 임대 사업의 기회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전세가나 월세 가격으로 전가되는 그 세금을 이제 전가시키는. 물론 전가 못하는 곳들에서는 주택 공급이 줄겠죠. 왜냐하면 임대 사업자나 꼬마 빌딩 하나 가지는 게 꿈이다라고 했는데 임대료에 이렇게 세금이 많이 붙어? 수익이 안 나는데 하면서 이제 안 짓겠죠, 새 집을. 그러면 이제 주택의 노후화 문제들이 장기적으로 생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다주택자나 법인은 이제 그냥 주택을 더 이상 주택 수를 불리는 거는 포기할 텐데 그럴 때 미국 부동산을 사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건 저는 찬성인 게 한국 부동산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 2년 정도는 더 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2,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꼭 제 말을 1, 2년으로 끊지 마시고요. 그냥 향후 적어도 1, 2년은 집값이 저는 더 오를 것 같다라고 보는 게 저금리의 공급 부족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뭐 교통망 확충으로 서울 살던 사람이 좀 수도권 가서 살 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그 확충되는 것도 1, 2년 내에 확충되는 건 지금 하남 연장선, 5호선 하남 연장선이랑 8호선 연장선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남 연장선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 게 하남 집값이 너무 이미 너무나 많이 올라버려서 이제 거기는 거의 준 강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먹을 게 없다. 뭐 성남급이라고 하나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성남보다도 더 비싸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미 거기는 서울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뭐 확장되는 지하철도 없는 상황에서 집값은 더 오른다. 근데 이제 그걸 더 사서 1, 2년 내로 팔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러지 말라 그러는 게 세금이 이제 양도세가 너무 과세가 세니까 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엑시스를 정말 당신 할 수 있느냐 적절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추구 전략이 어려워졌죠. 네. 이런 점을 생각하면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여유 자금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차라리 미국 부동산을 권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미국 부동산을 실물로 구입하는 거는 이제 이민 이런 거밖에 안 되니까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리츠인 것 같아요. 리츠라는 게 투자자들을 모아서 이게 투자를 한 다음에 그 수익을 배당하는 거잖아요. 네, 배당의 원천은 이제 두 가지인 게 하나는 가격 상승, 하나는 임대료니까 둘 다 지금 괜찮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 리츠라는 용어 자체도 어렵고 특히 미국 부동산 리츠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냥 별거 아닙니다. 돈 모아서 부동산 단체로 사는 겁니다. 어디 가서 살 수 있죠? 예, 그 우리나라 시장에는 없고요. 이제 미국 주식을 거래를 하셔야 되는데 미국 주식 거래가 너무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닙니다. 은행을 가셔서 해외 증권 계좌를 어느 증권사 걸 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D모 증권, K모 증권 이런 우리나라 점유율 1, 2위 증권사, 뭐 H모 증권 이런 거, 뭐 한토증권, 뭐 또 대우증권, 미래 대우증권 같은 이런 데 가시는 거죠. 가셔서 아무튼 은행 가도 열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해외 증권 계좌를 여세요. 해외 증권 계좌를 열 때 이제 포인트는 환전 이벤트를 하는 데를 많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환전 수수료 은행 가서 우리 여행 갈 때 2, 30원씩 내잖아요. 살 때 팔 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환전 이벤트를 하는 증권사가 좋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환전 이벤트를 해서 환전 수수료를 좀 적게 해주는 D모 증권도 떠오르네요. 아무튼 간에 그런 증권사에 가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환전을 하고
해외 증권을 살 때 뭘 사면 되냐면 미국 리츠 ETF를 사면 됩니다. 그냥 리츠 ETF입니다. REITS ETF를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리츠 ETF에 보면 이제 그 순서를 보면 시가총액 큰 거 위주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도 좋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뱅가드 ETF 같은 경우, 리츠 ETF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막 몇천억 단위로 움직이는 유동성이 굉장하고 보유 자산 규모도 어마어마한 조 단위에 달하는 그런 거대한 ETF들은 이게 그 뭐 유동성도 굉장히 좋고 또 최근 들어서서 이제 그 쇼핑몰 이런 데는 되게 어려울지 모르지만 미국도 요새 뭐가 좋으냐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부동산을 사지 않았던 밀레니얼 세대들, 우리나라 이제 2030 세대들이 우리도 사실 부동산 싫어했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요새 2030 세대가 부동산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또 동학개미 하듯 미국도 로빈 후드들이 부동산만 엄청 사거든요. 로빈 후드. 네, 로빈 후드라는 앱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앱을 쓰시는 분들이 최근에 밀레니얼 세대가 주택시장에 이제 뛰어들고 있어서 주택시장은 또 미국도 우리랑 똑같은 게 주택 공급이 굉장히 적거든요. 왜냐하면 2008년 트라우마가 있어서 네네. 건설사들이 집을 안 지었어요. 그래서 집은 노후가 되고 그건 또 단독주택이 많으니까 이 노후 속도가 빠르잖아요. 우리 그 미국의 집 고쳐주는 프로그램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이제 아시죠? 단독주택이라 그래요. 나무로 단독주택으로 지으니까 집에 감가상각이 굉장히 빠르고 우리는 아파트는 50년 버티는데 잘 지은 저기 주상복합은 100년도 가잖아요. 그러나 단독주택들은 관리 미비나 뭐 이렇게 되면 금방 폐가 되고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가상각도 빠르고 그러니까 집을 신축을 적게 공급해 주지 않으면 낡은 집에 가서 힘들게 고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니즈들이 커지는 거죠.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파트가 지난 10년 단위로 이게 같은 아파트가 아닐 정도로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 10년 사이에 가장 아파트의 가장 큰 대표가 아까 이야기했던 엘리베이터도 엘리베이터지만 커뮤니티. 그전 10년은 또 뭐냐면 3베이. 20평대도 3베이에 남향에 창이 다 베란다가 3개 있으면서 거기에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 그잖아요. 전부 다 지하로 놓고. 그것도 그전 10년을 가보면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이 있어요가 중요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하 주차장 생긴 아파트가 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인가 그럴 겁니다. 88년인가 86년 그 게임하면서 지하 주차장 처음 만들었다고 우리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10년 단위로 그 전에는 또 지하 주차장에 있는 아파트 이런 식으로 아파트가 10년 단위로 완전히 달라요. 그 지하 주차장도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연결되는 게 그거는 있고 20년 전에는 안 되죠. 그때는 이제 또 걸어 나와서 계단으로 또 내려가야 90년대 되고. 아파트는 또 그렇게 안 되죠. 맞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죠. 이 두 가지 변화. 아까 얘기한 지하 주차장 만들어주고 또 더 나가서 지상에 그런 거를 어떤 뭐 단지를 조경을 신경 쓰고 3베이 만들어주고 했다라면 또 최근에는 커뮤니티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그 세대 변화가 있어서 굉장히 옛날 아파트로 보여지지만 사실 선진국은 더 심하거든요. 주택의 노후화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단독주택들이 단열도 안 되고요. 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라는 걸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그 모기지 쪽 ETF를 좋아하는데 그게 뭐냐면 부동산 임대 ETF입니다. 혹시 그럼 박사님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몇 프로나 그쪽에 투자를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반반입니다. 미국 임대 리츠에다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달러가 절반 정도, 원화를 절반 정도 하고 달러를 이제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또 주식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저는 또 채권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거 얘기해 눈이 반짝반짝이나. 왜냐면 수익이 좋아요, 그게 효자죠.